잘 지내셨죠? 아니요. 저희 신의 21의 사대주의자로 유명합니다. 네, 제가 폴란드. 제가 서구 사대주의자로 네. 이제 김도원이 사투리 쓰는 거 처음 들어봤다. 근데 약간 맛집 소개가 갑자기 또 이어지고 있는데. 뮤직 파워 스테이션 제너레이트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이정재 코너죠. 이우빈 기자님, 정재영 기자님, 오랜만에 저희 셋 다시 뭉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아니요. 사실 저희는 2주 전에 또 같은 도시에서 또 시간을 보냈었죠. 바로 그렇죠. 부산에서 네. 국제영화제 일정도 있었고 전 또 다른 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랜만에 또 셋이서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라는 하나의 주제로 엮여서 이야기를 좀 하고 같은 도시에서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바쁘신 두 분을 모시고 부산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또 부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뤄보는 이정재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끼리 부산국제영화제 뒤풀이를 네. 자리에서 서울에서 한번 가져보도 종로에서 종로에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정재 코너를 만들게 된 계기도 어떻게 보면 부산 국제 영화제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만났던 게 아무래도 그때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였으니까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게 실감이 안 나고, 사실 이정재 첫 촬영한 것도 엊그제 같은데 또 이제 이렇게 거의 2달 네, 지났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네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부산 내려가면은 세 분 다 같이 뵙는 게 네. 저는 작년에 어떻게 셋이 만났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작년에는 공교롭게 셋 다 초청받은 파티가 있어서 네.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사실 그런 기회도 없었고 또 각자 일정이 워낙 네. 빠듯했고요. 평론가님은 또 락 페스티벌 가셔서 심사도 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저희랑 행동 반경이 그렇죠. 다를 수밖에 없죠. 부산이 작은 도시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도 두 분은 한번 그래도 얼굴은 뵙지 않았나요? 네, 저희가 우연히 동선이 겹쳐서 네네. 한번 뵙고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부산이 전 어렸을 때 부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도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매년 부산에 가면서 느끼는 게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니구나 그쵸. 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국제영화제도 사실 이제는 반경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남포동 일대 네, 네, 그쪽 이제 영화 광장에서 음.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다면 이제는 사실 해운대 네. 이제 센텀시티에 있는 영화의 전당이 중심이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부산을 거의 동서로 횡단을 한다고 봐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행동 반경 겹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그쵸. 이유빈 기자님은 제가 네. 끝내 이번에 부산 내려갔을 때 뵙지 보지 못했습니다. 음. 네, 너무 아쉬웠어요. 네, 저는 이번에 남포동 쪽은 거의 갈 일이 없었고 계속 센텀에 있었던 터라 네, 올해 동선이 겹치질 않았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센텀 중심적인 영화제가 된 지가 이제 한 10년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영화제를 좀 즐기시는 분들께는 장단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장점으로는 당연히 영화 보러 다니기 좀 센텀 안에서는 편한 거, 옛날 같았으면 뭐 해운대도 가는데 한편으로는 많이 아쉬운 점이 있죠. 사실 부산국제영화제라는 게 처음부터 그 깐느를 표방한 바닷가가 있는 영화제를 좀 모토로 삼았었고, 실제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개막식이나 주요 무대 공연 같은 걸 했을 때는 앞에 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서 그런 운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도심 한가운데 센텀시티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산 사람이니까 해운대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지금 미포 해운대길 이렇게 가면은 장동건이 그 횟집에서 소주 마시고 있고 김혜수 막 있고 막 그런 사례가 엄청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산 사람들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때 당시에는 뭐 스마트폰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지나갔었는데, 요즘은 확실히 그런 축제 분위기는 예전보다는 덜 하다는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만 부산 사람이 아니군요. 지금 이 그렇네요. 스튜디오에서. 네, 외톨이시네요. 네, 외롭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쭉 올라와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올라와서 산 날이 더 많습니다. 아 근데 저 재밌었던 게 저희 부산에서 만났잖아요. 네. 근데 평론가님이랑 식사를 했는데 평론가님 그냥 저희 사실 사석에서 만날 때나 이렇게 녹음할 때는 저희 다 서울말로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부산 내려가시니까 뭐 음식 주문을 비롯하여 그냥 저와의 대화도 모두 사투리로 하시던데요. 그 어떤 맞아요. 모드 전환이 굉장히 네. 잘 되신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처음에 내려가면은 적응이 잘 안 되는데 한 2-3시간 있으면요. 그리고 뭐 음식을 먹거나 네네. 그리고 뭐 물건을 시키거나 네. 이럴 때 되면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사람이
그 테라포밍 되듯이 아. 네, 모드가 바뀝니다. 세대 전환이. 그래서 네. 이번에 락 페스티벌 갔을 때도 사실 부산에 계신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서울에서 많이 알았던 네. 네. 음악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랑 이야기하는데도 제가 사투리 쓰니까 김도원이 사투리 쓰는 거 처음 들어봤다. 네, 저도 처음 네, 들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어, 네. 지금 한번 아, 여긴 종로라 안 안, 됩니다. 되나요? 예, 모두 전환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너레이트도 오래 가고 네. 이정재도 오래 간다면 내년 부산 영화제 때는 네. 부산에서 한번 그렇죠. 예. 녹음해보는 것도 그 좋습니다. 영화의 전당 옆에도 이런 비슷한 스튜디오들 네, 네. 많거든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때 평론가님이 사투리로 진행해 주실 수 그럼요.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받아칠 수 있습니다. 서울 깍쟁이처럼 있겠네요. 아, 그렇죠. 예, 돼지국밥 드셔보셨어요? 아. 다음에는 꼭 이정재인 부산 부산. 해서 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도 재밌어요. 대선 광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제 29회를 맞이를 했고요. 와, 네. 벌써 29년이라니 참 긴 시간이 네. 흘렀습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 이제 시내 21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네. 사실 이제 거대한 업무터가 네. 되실 텐데 부산국제영화제에 얽힌 각자의 추억 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이제 두 기자님들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영화제를 개최하는 도시들에 관해서 늘 제가 갖는 인상은 공통적인 것 같아요. 내가 영화제가 아니면 이 도시를 이렇게 매해 같은 계절에 방문할 일이 있을까 싶거든요. 그냥 매년 5월 전주를 가고 매년 10월 부산을 가는 게 연례 행사처럼 이제 제 신체 안에 어떤 달력이 생겼다는 것이 매번 낯설어요. 그래서 이제는 10월이면 부산 영화제 가야지라는 인지도식이 제 머리 안에 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부산을 즐기는 방법들을 내려가기 전부터 늘 강구하지만 이제 내려가서부터는 업무와 미팅과 수많은 술자리들을 네. 거치며 무산되곤 해서는 아쉽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추억이라고 하면 저는 가서 봤던 영화들을 많이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부산 얘기하다가 갑자기 대륙을 바꾸자면 저는 폴란드를 좋아하는데요. 저희 시내 21의 사대주의자로 유명합니다. 네, 제가 폴란드. 네, 예. 제가 서구 사대주의자로 네. 이제 코카시안 쪽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 폴란드를 좋아하는데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네. 안제이 주압스키나 네. 크지스토프 키에슬로프스키 같은 폴란드의 명감독님들 영화도 좋아하고 그런데 지금 생존한 폴란드 감독님들 중에는 파벨 파블리코프스키 감독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분 전작을 다 보기도 했고 전작을 다 좋아하고 그런데 2018년 부산국제영화제 때 뭐 그분의 영화인 콜드워를 당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을 했었어요. 뭐 저는 좋아하는 감독님이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극장에 입성을 했는데요. 정말 좋았어요. 그냥 그 영화를 보는 모든 순간 제 모든 감각기관이 다 열리는 기분이었고요. 이제 크레딧이 올라가고 상영관 불이 켜진 이후부터는 그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이렇게 진짜 저 스크린 안에 가만히 웅크린 채 내일 동트는 걸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콜드워가 유독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보고 나서도 이제 그 센텀시티 일대를 한 20분간 계속 뺑뺑 돌았던 것 같아요. 그 설레는 마음을 그리고 고양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이런 시네마 부정맥을 일으키는 영화들이 몇 있는데요. 저한테는 콜드워가 그런 영화 중에 하나였고 마침 그 영화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봤다는 것이 늘 저한테는 부산을 좋은 기억으로 자리하게 합니다. 네, 좋은 영화들로 기억되는 도시 그리고 폴란드. 사실 부산보단 폴란드에 맞아요. 네. 놀라운 게 어쨌든 이 정도의
영화적 감흥을 느낄 줄 알아야 네, 신의 20의 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네, 알아두시길 바라며 근데 저도 2018년을 얘기해줘가지고 사실 전 놀란 게 아마 저랑 같은 회차를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2018년에 가서 그 콜드워를 봤던 기억이 있고 같은 회차였을 거예요. 왜냐면 콜드워를 딱 한 번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와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런 이정채의 운명이. 인연이 있었네요. 2018년에 네. 같은 공간에 있었네요. 네. 제가 사람은 잘 봅니다. 2018년에 저는 이제 콜드워도 좋았지만 또 이제 그 해에 버닝이 상영이 됐었거든요. 이창동 맞아요. 감독의 기억납니다. 버닝이 상영이 됐었는데 그때가 그러니까 제가 영화도 좋았지만 그 순간 버닝이 끝나고 정말 국제 영화제답게 그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그런 정말 해외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비율을 굳이 따지면 6대4 정도? 왜냐면 그때는 곧 이제 한국에서 개봉을 하거나 금방 볼 수 있는 영화라 한국인들은 없고 오히려 외국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맞아. 그래서 버닝 개막 개봉 이후였을 맞아요. 거예요. 개봉 그쵸? 이후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영화를 보고 그냥 그 분위기를 즐기고 싶어서 한 번 더 봤고 끝나자마자 정말 까내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우레와 같은 박수들을 기립박수를 몇 분 동안 게스트들이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네, 뭐 당시에는 저 자리에 내가 감독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긴 했었지만 네, 그렇게 되진 않았고요. 어쨌든 저도 비슷하게 그렇게 버닝의 박수 소리를 들은 후에 그 2018년 영화제 내내 제 미래를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 2018년인가 2019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게 그 부산국제영화제 보면은 미드나잇 패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밤새서 영화 보는 부천국제영화제에서 그거 그 당시 그 해에 그 조니 워커가 협찬을 했어요. 메인 협찬을 영화제를 해서 그 새벽에 영화 보는 사람들한테 그 인터미션에 하이볼을 한 잔씩 이렇게 나눠주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무료로. 제가 근데 항상 영화제를 혼자 다니거든요. 혼자 다녔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동료들도 있고 하지만 그 영화제를 거의 한 5, 6년은 혼자 다녀봤는데 한 번도 외로움을 느낀 적은 없다가 그 새벽에 혼자 그 사람들 사이에서 술 마시고 있으니까 하이볼을 홀짝홀짝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외로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뭔가 본격적으로 내가 영화를 통해서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좀 찾고 영화에 관한 직업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그때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그 뭔가 외로워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지만 그 외로움을 그래도 좀 달래기 위해서 이 미드나잇 패션에 아는 얼굴 한 두세 명만 있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 영화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봤던 영화제였고 그리고 다시 로컬 얘기로 돌아가자면 저는 이제 그 해운대 남포동 시대도 겪어봤고 센텀시티 시대도 다 겪어본 사람으로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파트의 두 장소에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점에 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센텀시티로 가고 나서 단점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센텀시티 영화의 전당의 상영 환경이나 그 내부 시스템이 워낙 좋으니까 뭐 더 할 말이 없겠지만 저도 영화의 전당 키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예전에 확실히 제가 느꼈던 그런 바닷가 근처에서 예를 들면은 그 TMF 프리모 같은 그런 깐 전 집행위원장이 그냥 해운대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그 김지석 프로님이랑 막 술 마시고 있고 막 이런 전설 같은 일화들 있잖아요. 네. 뭐 어디 데려가서 막 노래방 데려가서 술 마시고 이제 김동호 위원장님께서 뭐 그런 썰 같은 거는 확실히 요즘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해요. 물론 그게 영화제의 전부는 아니겠죠. 그런 축제 분위기라든지 다 같이 놀고 먹고 하는 게 그렇게 뭐 마음에 들지 않고 순수하게 영화 보는 것, 숭고하게 영화 보는 시간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풍경이 아무래도 제 원초적 기억에 남아 있다 보니까 요즘은 좀 많이 덜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화인들이 결국 센텀이 아니라 해운대를 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 네. 빨레드 시즈 있는 네. 그 일대 다 모여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해운대 시장 다 가게 될 텐데 네. 비바람이 너무 쳐서 그리고 이번에 다들 숙소도 해운대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전반을 부흥시켜 주는 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택시비를 항상 앗아가는 센텀에서 해운대 가까운 듯 조금 먼 걸어가기엔 그렇죠. 조금 거리감이 애매하거든요. 있거든요. 네. 아무튼 저는 그래서 해운대 시대의 영화제를 조금 더 그때의 낭만을 그리워하는 사람이긴 하고 물론 영화의 전당도 사랑합니다. 네. 제가 지금 해운대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숙소가 해운대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지인이랑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해운대에서 거기 가장 유명한 거대국밥
예. 저 처음 먹어봤거든요. 거대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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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거대곰탕.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정말 영화제 모든 손님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아, 모두가 거대 네. 곰탕을 먹으러 왔군요. 다들 센텀에 없고 해운대에서 곰탕을 먹고 이제 영화 보러 가는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도 예. 하고. 해운대에서 금수복콩 먹고.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네. 미나미 이런 미나미 어묵 아, 이자카야도 예. 많이 뽀뽀통닭, 가시고. 뽀뽀통닭도 가요. 지금 약간 맛집 소개가 갑자기 또 이어지고 있는데 내년 진짜 이제 이정재인 부산 할 때는 제가 라이브로 네. 부산의 맛집들을 아. 한번 좋습니다. 예. 올해 좀 알려주지. 저 뭐 다른 술자리가 있어가지고 해운대 부산 통닭이라는 치킨집을 네. 갔었는데요. 티모시 샬라메가 왔다 간 집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예. 올라가는 계단에 티모시 샬라메도 먹고 간 치킨 이렇게 딱 붙어있습니다. 부산 통닭이면은 높은 확률로 옛날 통닭일 텐데. 그렇죠. 예. 옛날 통닭식입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해서 종업원께 네. 샬라메는 뭘 먹고 갔냐, 어떤 치킨을 먹고 갔냐 물어봤더니 제가 그땐 근무하지 않아서 모르겠다는 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유서 깊은 통닭집에서 근무하실 거라면 사장님이 직원들 채용할 때 그 정도 교육은 미리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티모시 샬라메가 샬라메는 왔다 무엇을 간 먹고 곳이다. 갔고 네. 어디에 앉았으며 그렇죠. 그렇죠. 티모 샬람의 그 구슬 떡볶이도 먹고 간 걸로 제가 이거 기억하고 구글 있거든요. 맵스에 리뷰 하나만 올리면은 외국인들의 방문 코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치킨은 맛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에 내려가서 느낀 점은 제가 그래도 약간 여유 있게 내려가서 국제영화제에서 영화도 보고 뭐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중에 사실 영화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세요. 아, 어떻게 네. 저 영화제와 락 페스티벌 모두를 네. 경유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그래서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녹화 전에도 저희끼리 말했지만 사실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의 테마이긴 하되 저희 영화 많이 안 봤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많이 안 봤어요. 여러분 저희 영화 거의 못 봤습니다. 네. 저 그래도 한창 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저는 대학생 때나 이제 한창 영화제 다닐 때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20편을 넘게 안 보면 그 해는 이제 제대로 치른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단단한 마음을 먹고 매해 이제 가장 최고로 많이 봤던 게 27편 와. 영화 이제 대단하다. 하루에 4회차씩 그리고 가끔씩 탈주해서 이제 4.5회차 이렇게 하면은 그 정도가 되거든요. 야. 그래서 이제 영화제 때 영화과니까 영화제 때는 다 수업을 쉰단 말이죠. 이제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교수님이 살짝 결산하듯이 이제 몇 편 봤는지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수업에서. 그래서 20편 이상, 10편 이상 본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이제 살짝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손 들고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0편 이상 본 사람 손 들어봐 하면 이제 저만 들거든요. 그러면 막 동기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쟤 또 20편 봤다 이러면서 혼자 또 그랬다 또 뭐 이유빈이 이런 식으로 손들겠지. 이유빈이 손들겠지. 또 우빈 이러면서 네, 교수님도 그래 너는 봤겠지. 진짜, 이번에 네. 저 내려가서 느낀 게 저는 약간 이런 경험이 락 페스티벌 이런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부산국제 락 페스티벌 예전에도 공짜였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지역 축제 말씀하셔서 굉장히 큰 공감이 되는 게 이번에 락 페스티벌을 갔더니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입구에서 락 페스티벌 유료화를 반대한다.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 예. 네. 그래서 그 락 페스티벌이 과거에는 공짜였기 때문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뭐야? 이상한 메탈 밴드가 공연을 하고 있네.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문화적인 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은 부산국제영화제에 느끼는 기자님의 약간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전반의 특징일 수도 있겠지만 영화제라는 문화부터가 되게 좁고 깊어진 느낌은 있어요. 이제 근데 그 좁고 깊어졌다는 게 과거의 그런 전통적인 가덕도에서 해도 가실 분들인데 이제 그보다는 이제 아트필리아 분들 20, 30대의 아트필리아 분들을 포섭을 하느냐 마느냐가 지금 영화제의 가장 큰 화두고 영화 문화, 뭐 극장 문화의 가장 큰 화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역대 부산국제영화제 중에 그 객석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정확한 통계는 나와봐야 하겠지만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정도의 인파가 많이 몰렸고 실제로 젊은 관객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예전에 지역축제로서 해운대 남포동에서 할 때는 중장년층 진짜 그 시민분들의 관심해도 40, 50대 분들도 이제 영화제 하나보다라는 걸 알고
시민들에게 어떻게든 뭐 아는 사람 지인들 통해서 야외 상영 같은 거 표가 한두 개씩 갔었어요. 그러면은 가족들끼리 보러도 가고 그런 축제였는데 이제는 사실 보는 사람만 보고 예매 뭐 저희도 예매 못할 네. 정도의 예매 이런 전쟁이죠. 예매 전쟁이 일어나 있어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이렇게 또 즐거운 추억과 또 부산에 내려간다, 또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많이 심어주고 이제 저희 셋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행사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일을 하며 이제 일을 하러 이제 아이고. 부산에 매년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일 얘기를 좀 해보자면 부산국제영화제 이제 시내 20일이 정말 많은 영화제 이제 취재하시고 또 영화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지만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큰 행사를 대비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가 사뭇 달라질 것 같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시즌의 시내 22일은 어떤 분위기고, 네, 어떤 약간 일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어떤 분위기인지 약간 궁금하고 과거에는 우리 모두 문화의 팬이었잖아요. 팬으로서 이제 가서 재밌게 보고 즐겼던 건데 업으로서 가서 좋아하는 영화도 못 보고 이런 것에 대한 약간의 심리적인 간극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시내 21의 분위기는 사실 그 시즌뿐만이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너무 큰 일터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뭐 거의 뭐 한 여름, 뭐 봄쯤 때부터 그냥 부산국제영화제 슬슬 11월에 끝났잖아요. 그러면 조금 한 템포 쉬고 연말 지나고 연초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올해 영화제는 이러이러하게 흘러갈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이고라는 거를 그때부터 대략적인 청사진을 그리게 되고요. 실제로 그래서 올해도 저희 시내 21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같이 협업을 했었고 이를테면은 이번에 그 CJENM이랑 같이 무비 포럼 같은 거를 개최를 해서 그 영화제 영화 산업 동향 살펴보는 걸 저희 시내 21이 같이 주최도 했었고요. 뭐 그런 여러 파티 같은 것도 좀 호스트를 했었고 그런 식으로 좀 굵직굵직한 것들, 행사건들 그런 것도 이제 준비를 하고 저희 이제 매년 데일리 하고 있으니까 데일리라고 하는 것은 영화제에서 이제 매일매일 발간되는 일간지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영화제 소식을 알려주는 공식 일간지로서 기능을 하는 그런 책이라서 매체라서 저희가 이제 시내 21과 부산국제영화제가 29살로 동갑이고 내년에 30주년을 맞는데 아직까지는 데일리를 한 번도 안 하진 않은 그 코로나19 팬데믹 때 좀 특수한 형태로 했던 거 빼고는 계속해서 그렇게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데일리를 하지 않고 특별판을 만들었었죠. 기념 네, 특별판을. 네. 어쨌든 계속해서 뭔가 나온다는 네, 것은 네, 동일한 네, 네. 거죠. 네. 지영 기자님은 어떠십니까? 일터로서의 부산국제영화제. 어떤 심리적인 간극에 관해서 여쭤보셨는데 정작 부산에 내려가서는 그런 간극을 느낄 새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려가서도 사실 경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무언가를 돌아볼 새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내가 관객으로서 미친 듯이 영화를 볼 때만큼은 영화를 보지 못하는 점은 분명히 아쉽습니다. 대신 좋은 점도 있어요. 우선 기자들에게 제공되는 프레스 예매 표가 있는데 뭐 당연히 프레스 예매도 예매 전쟁이 치열하지만 일반 티켓 오픈만큼 치열하진 않잖아요. 그쵸. 프레스 티켓 네. 오픈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서버가 터지진 않죠. 네, 서버가 터지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 예매 전쟁에만 참여하면 그래도 보고 싶은 영화를 시간이 허락한다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아마 뒤에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산업 내부자로 즐기는 영화제는 또 다른 재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히 영화를 보고 감흥을 느끼는 것이 뭐 영화제가 해야 하는 원초적인 일이지만 그 내부로 들어왔을 때는 정말 많은 상행위들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는 일도 즐겁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잃은 대신 또 다른 즐거움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간극 때문에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만큼 괴로운 날들을 보내진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대학생 때 20편 봐도 한 15편은 자거든요. 어차피 네, 영화제는 그렇게 다니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 순수한 영화 편수 그리고 내가 감상한 내 안에 들어온 인풋의 총량 같은 게 사실 제가 봤을 때도 단순한 물리적인 편수와 그렇게 비례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업으로 삼다 보니까
오히려 저에게 조금 더 필요한 것들, 제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골라서 이제 영화를 보게 되고, 옛날에는 그런 걸 고르지 않고 이제 보는 게 진정한 멋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거나 예매해서 들어가고, 물론 지금도 그러긴 하지만 예매해서 들어가고 보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요즘은 그런 좀 계보라든지 요즘 다른 국제 영화제의 동향 같은 것을 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본적인 베이스로 삼아서 영화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본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는 시간 대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네트워킹을 한다든지 뭐 그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유빈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요. 결국 산업 내부자로 들어왔을 때 영화제를 즐기는 방법이 어떻나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하면 결국 선택과 집중인 것 같아요. 각자가 저희 뭐 같은 직장에 다니지만 관심 분야도 다르고 좀 더 친밀한 취재원도 다르고요. 그래서 각자가 전문화할 수 있는 분야를 영화 축제인 영화제 기간에 놀라운 속도로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제 재영 기자는 이제 좀 유럽 쪽과 서구권 아, 영화 네, 맞아요. 좀 챙겨보고, 네. 저는 이제 한국 좀 독립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 좀 음. 챙겨보게 되고, 거기서부터가 이제 서로의 관심사가 이제 보이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번에 락 페스티벌을 심사를 하러 갔는데 부산 락 페스티벌에 무슨 관계자로 가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계자로 가는 것과 확실히 팬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네. 저는 또 지금까지는 취재원으로 간 적도 있었는데 취재원으로 가는 것과 관계자로 가는 것은 또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공감이 되네요. 정재영 기자님은 부산에 이번에 언제 내려가서 언제 올라오셨죠? 저는 10월 3일에 내려가서요. 10월 8일에 10월 8일 올라왔습니다. 올라오셨고 유빈 기자님 언제? 3일인지 4일인지에 내려가서 그만큼 기억이 나지 않아요. 9일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음, 네네네. 한 그렇게 해서 5, 6일 정도 네,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10월 2일에 내려가서 이제 10월 7일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막 때 내려가신 분이에요. 이분. 개막식 봤습니다. 네. 개막식 보는 분들은 흔치 않습니다. 아, 정말. 저희는 사무실에서 마감하고 있었는데 그날 그렇죠. 네. 개막식 날. 어쨌든 업무를 담당을 하셨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데일리는 이제 두 분이 참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그래도 다양한 행사에 참여한다고 계속해서 제가 락 페스티벌에 있는 동안 인스타그램 스토리로도 많이 올라오고 제가 서울에 올라오고 나서도 이제 부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저희 둘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반어법. 네. 그래서 정재영 기자님부터 이제 이번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는지 또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데일리 언급해 주셔가지고 생각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 저랑 이유빈 기자 둘 다 이번엔 데일리를 만드는 팀은 아니었습니다. 제작팀은 아니었는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팬데믹 이후로는 시네21이 데일리 일간지를 온라인으로 발행을 했었어요. 근데 횟수로는 5년 만에 그리고 코비드 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종이 일간지를 저희가 발행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 네. 기였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 영화의 전당 일대 돌아다니면 관계자들 정말 많이 만나잖아요. 너무 거기서 많아요. 서로 인사하고. 네. 근데 이제 관계자분들한테도 시네21이 다시 종이 데일리를 만들고 있다라는 만든다. 상징성이 굉장히 크셨나 봐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영화의 전당 일대에서 저랑 마주치는 모든 관계자분들이 저한테 건네시는 첫 인사가 데일리 만드느라 바쁘시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첫날 이튿날까지는 해명을 했어요. 저는 데일리 팀은 아니지만 지금 전해주신 말씀 잘 감사하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데일리 팀에. 그리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걸 매번 해명하는 그쵸. 게 얼마나 그렇죠. 귀찮은 일입니까? 그래서 한 3일 차부터는 해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처음부터 그랬어요. 데일리 팀인 척 했던 것 같아요. 네, 데일리 팀 여러분 많이 죄송합니다.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했어요. 근데 그만큼 임수연 팀장님을 비롯한 데일리 팀이 고생을 하셨고요. 이번에. 그렇죠. 예. 저는 이번에 내려가서 크게 3가지 정도 일이 있었는데요. 네. 첫째는 남포동에서 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저희 계속 얘기했지만 부산국제영화제 출발지가 남포동이잖아요. 그 비프, 네. 그러니까 피프이던 시절부터 그렇죠. 푸산이었죠. 푸산이던 푸산. 시절부터 남포동에서 모든 행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리고 뭐 한국 최초의 영화 제작사가 남포동에 예, 조선 있었다는 키네마 주식회사. 역사도 맞습니다. 있고요. 네. 영화사에서. 그런데 이제 남포동에서 커뮤니티 비프라는 행사를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포동 커뮤니티 비프에 영화 3편의 GV와 한 편의 무대 인사를 남포동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후에는 센텀으로 넘어와서 2가지 정도 행사가 있었는데, 한 행사는 그 시네21과 제네시스가 함께 만드는 시네 코멘터리라는 영상 콘텐츠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네, 네. 또 올해 영화제 스폰서기도 했죠, 제네시스가. 그렇죠. 예. 이제 배우 한 분을 모셔서 이제 그 배우의 대표작 서너 편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알짜 콘텐츠인데요. 저는 그 영화 전당 제네시스 부스 앞에서 배우 정우 씨 모시고 1시간 정도 토크를 진행을 했어요. 행사 진행할 때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우 배우의 리액션인데요. 또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정우 배우 고향이 그렇죠. 부산이시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분의 필모그래피에서 몹시 중요한 작품들은 바람. 또 바람, 뭐 응답하라 1994 같은 작품들 생각해 보면 또 강한 부산 사투리. 사나이로 나오셨고요. 네. 그래서 그런 영화제에 오는 시네필리아들 말고 지나가는 시민분들이 확실히 정우 배우를 약간 고향 사람처럼 우리 아이고. 환대하는 경향이 우리가 좀 남이가. 있어요. 우리가 남이가 정신인 네. 거죠. 그래서 저랑 막 토크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막 형님 막 이렇게 진짜요? 부르셔가지고 제가 정우 배우한테 아시는 분이냐 했더니 모르는 분이래요. 근데 그만큼 뭔가 부산 시민들이 이 배우에게 느끼는 어떤 끈끈한 유대가 있고, 정우 배우도 그에 걸맞는 리액션을 언제나 화답하고 네. 계셨어서 좀 그런 풍경이 좀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시네21이 매년 대만 컨텐츠진흥원 타이카와 협약을 맺어서 이런저런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대만 탑탤런트라는 프로그램의 취재를 갔었어요. 대만 탑탤런트를 하면 지금 대만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배우들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프로젝트인데요. 올해 이 대만 탑탤런트 배우들이 한국에 왔고 부산국제영화제 마켓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상견니의 가가연 배우, 뭐 가진동 배우, 임백균 배우, 송운화 배우, 나의 소녀시대 나왔던, 그리고 이목 배우, 이렇게 5배우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겠군요. 네, 굉장히 정신없고 바쁜 인터뷰였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대만 영화의 주역들과 짧게나마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행운이죠. 네, 이런 날들을 보냈습니다. 네. 저도 대만 배우님들 뵀다는 얘기 들으니까 지난해에 판빙빙 배우님 인터뷰 때문에 생각이 나네요. 노기아였죠. 노기아. 아마도 제가 평생 만나볼 사람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닐지 프로페셔널하게 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저도 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 관객분들은 영화제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 보는 영화제를 딱 생각을 하시기 마련인데, 사실 이 국제 영화제, 그리고 규모가 큰 영화제일수록 그 마켓이라고 하는 이제 상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 가지 산업 포럼, 뭐 세미나, 그리고 뭐 펀딩, 피칭, 그리고 뭐 상거래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영화제들의 큰 그런 영화제의 큰 축 중에 하나가 그 마켓의 존재입니다. 사실은 이 국제 영화제의 규모나 그리고 위세나 그런 성취 같은 것을 가늠할 때 물론 일반 관객들의 그런 참여도 중요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이 실제 마켓에 얼마나 참여했고 어떤 성과를 내는지도 정말 중요한 축이고, 부산영화제도 이런 마켓의 중요성을 이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이제 ACFM이라고 하는 아시아 콘텐츠 필름 마켓을 콘텐츠까지 넣어서 이제 시리즈나 뭐 이런 것까지 첨가하는 마켓을 지금 영화제 기간과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취재를 갔던 곳은 마켓을 위주로
취재를 했었고 이제 뭐 AI가 영화 영화 산업에 산업에 대해서. 미칠 영향에 아, 대해서를 말을 했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재밌는 거는 AI라는 그런 기술적인 것 정말 테크닉 그런 기술이 말 그대로 기술이 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다루고 있는 그런 산업 분야의 그런 회사들, 업체들 그리고 쩐주들이 이 영화 산업에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가 음.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거든요. 이번에 아무래도 그쪽은 업계 관계자분들이다 보니까 뭐 AI로 이것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저것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AI 회사가 이만큼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까지 예, 영향력을 넓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가장 캐시를 많이 버는 곳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1세대의 영화 투자를 확 하려고 했던 곳이 사실은 지금의 그런 반도체 업체들, 전자제품 업체들, 삼성, 대우였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처음에 영화 제작이나 배급에 손을 댔던 이유는 그들이 이제 영화 그 VHS 비디오 테이프 기기를 파는 회사였기 때문에 거기 안에 채울 수 있는 일종의 컨텐츠를 채우려고 이제 자기들이 투자를 했다가 IMF 때 이제 다 후퇴를 그렇죠. 하게 됐고 그 이후에 들어온 게 이제 지금의 흔히 뭐 4대 배급사, 5대 배급사로 불리는 투자 배급사들 플러스 M까지 그렇게 5개의 투자 배급사가 들어오게 된 거고 이제 그들의 돈줄은 이제 배급이 된 거죠. 유통망, 영화의 유통망을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시장의 좀 리더로서 역할을 했는데 이제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OTT의 대두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전통적인 배급망이 깨지다 보니까 새로운 산업 시대가 도래를 한다고 모두가 보고 있고 그 산업 시대를 사실은 이제 넷플릭스가 완전히 주도한다고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도 역시 어떠한 플랫폼으로서의 그리고 뭔가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의 그러니까 프로덕션 상의 뭔가 난점을 여러 차례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돈만 줄 수 있는 순수한 쩐주는 누구인가 우리에게 투자해줄 곳을 누구인가 네. 했을 때 요즘 실제 영화 산업에 많이 들어오는 그런 자본이 게임 산업 그렇죠. 맞아요. 네. 게임 산업 아니면은 이제 그런 AI나 그런 비트코인 그렇죠. 네, 그런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의 투자 벤처 캐피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의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마켓에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 분들은 사실 저희가 뭐 게임이나 뭐 그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을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업계 분들을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마켓 시장이라는 거죠. 영화관에서 뭐 극장에 가서 그분들을 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네.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네트워킹 하라고 만든 자리가 그런 마켓 시장이다. 어쨌든 그런 마켓 시장의 그런 행사들을 좀 취재를 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켓에 관해서 좀 첨언을 하면요. 말 그대로 시장인 거잖아요, 마켓이. 근데 마켓이 왜 중요해?라고 그냥 방문객들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둘이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그런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영화 혹은 시리즈를 사고 파는 현장이 활성화가 돼야 궁극적으로는 영화 자체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 내부자들이 함께 합심을 해가지고 영화의 가치를 드높이는 장이거든요, 마켓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켓의 활성화 내지는 어떤 마켓의 번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화제가 하는 중추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또 저랑 우빈 기자랑 여러 번 언급했던 네트워킹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영화의 컨퍼런스나 박람회 같은 것을 영화제가 또 겸하고 있다고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음악계도 사실 이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뮤콘이라는 이제 그렇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네트워킹 세션을 만들고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도 그렇고 많은 영화제들이 그런 네, 말씀하신 네, 네. 컨퍼런스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부산국제영화제 이번에 어쨌든 바쁜 나날을 보내셨던 두 기자님들이신데 사실 영화를 많이 못 보시는 건 이제 필연적이죠. 어떻게 보면 일하시느라 시간이 없으시니까요. 예매하기도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보신 영화가 있으신가요? 그쵸. 네, 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영화들이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자 이제 봤던 영화를 한 편씩 소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저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번에 영화를 많이 보지 못했어요. 저도 일정이 있고 예매에 실패한 것도 많았고
그래도 제가 꼭 보고 싶었던 영화는 봤는데 그게 바로 이제 리치 페피어트 감독의 니캡 이런 영화였습니다. 네. 네. 이 니캡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좀 독특해요. 실제로 있는 그룹이고요. 이 그룹의 실제 역사를 페이크 다큐멘터리처럼 담은 어떤 영화거든요. 그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로 옮기고 심지어 배우들도 그 실제 멤버들이 출연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마이클 패스밴더가 또 가상의 인물로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랩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현실과 이제 픽션을 섞어서 내놓는 영화인데요. 이들은 굉장히 좀 특수한 환경에 있고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한 얘기인데 아일랜드라는 국가의 이제 래퍼들이고 근데 아일랜드 중에서도 북아일랜드는 근데 영국 영토죠. 근데 북아일랜드에 살고 있는데 아일랜드어를 사용하는 이제 젊은이 3명이 모여서 한 명은 심지어 국어 선생님이고 예, 그들이 이제 게일어라고 하죠. 아일랜드어를.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북아일랜드 내에서 아일랜드어를 사용하는 화자가 굉장히 하층민이고 이제 좀 하위 계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소득도 낮고 환경도 굉장히 막 마약과 뭐 기타 등등 범죄에 노출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아일랜드는 또 엄청난 또 역사적인 갈등의 또 유럽의 화약고였으니까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그들이 이제 모국어로 랩을 시작을 하는데 그 랩이 어떤 식으로 정치적인 힘을 갖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또 보이지 않는 그 권력에 맞서 싸워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영화입니다. 전 사실 이 영화보다는 이 니캡이라는 그룹의 노래와 앨범으로 이들을 먼저 알았는데 앨범이 너무 좋아요. 사실 올해 파인 아트라는 앨범이 나왔는데 그 앨범 정말 좋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땐 올해 앨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어로 랩을 거의 안 합니다. 다 아일랜드어로 랩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점이 독특하고 마이클 패스밴더가 또 출연을 해서 이제 멋진 연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역으로 나오는 건가요, 마이클? 그러니까 마이클 패스밴더가 굉장히 아일랜드 그런 저항 조직의 시크릿 리더로 나오는데 IRA 같은 예, 거. 그런 거죠. 근데 네. 그런 그 마이클 패스밴더가 이제 그 젊은 래퍼들에게 아일랜드어의 이제 그런 정신 그러니까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어떤 고향을 시켜놓고 이제 호련이 사라진 거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선지자나 구원자 같은 역할로 등장을 합니다. 네. 저는 니캡을 보진 못했는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엮어볼 수 있는 영화들이 되게 많겠네요. 가령 마이클 파스빈더가 뮤지션으로 나오는 영화는 프랭크라는 프랭크, 영화가 예. 있었고요. 또 그런 항쟁을 하는 맞습니다. 단식 투쟁을 하는 네. 요원으로 나왔던 헝거라는 네. 실제로 스티브 그 맥퀸 감독의 영화도 있었고. 영화를 그 니캡에서 레퍼런스를 합니다. 오마주를 합니다. 헝거를 오마주를 하는. 예,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네. 벽에 막 네. 똥을 칠해가면서 싸우고 네. 하지만 우린 랩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니까 프로메테우스도 떠오르는데. 아 그렇죠. 거기서도 그렇죠. 마이클 나오죠. 패스밴더가 나오죠. 예. 아무튼 파인 아트라는 앨범과 함께 니캡 영화 추천드리고요. 이게 굉장히 내용 자체가 선정적이거든요. 뭐 마약, 뭐 섹스, 뭐 폭력, 뭐 총격, 뭐 폭탄 테러 나올 거 뭐 다 나오는 다 나오는데 이게 9시 반 영화였어요. 아침. 네. 그래서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게 아침 9시 반에 잠이 오지 않을 모여서 정도로. 예. 아주 그냥 쾌락의 파티를 벌이는 그러니까 9시 알렌 기로디 틀지 말고 이런 영화 틀어야 되나? 잠을 깨우는 알렌 기로디 작년에 아침 영화 노바디즈 히어로는 괜찮은데. 아 그래요? 그때는 네. 그것도 굉장히 자극적인 영화잖아요. 그쵸. 기로디 선생님 영화 자극적이죠. 네. 그때 잠이 깼던 기억이 나네요. 정경 기자님 혹시 보신 영화 한 편 아, 추천해 주십시오. 2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2편 좋습니다. 네. 전 이제 제가 본 영화도 있지만 행사 진행했던 영화 한 편을 우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문을 여는 문을 여는 법이라는 한국 중편 영화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아동복지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성장한 보호 아동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 종료가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자립해서 스스로의 주거 생활을 꾸려 나가야 하는데 이들이 보호 종료 이후 독립하는 과정에서 겪는 주거 고민들을
판타지 장르로 풀어낸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김혜수 배우 나왔던 내가 죽던 날의 박지원 감독님, 그리고 졸업이나 두 여자의 밤 같은 작품으로 영화제에서 화제 모았던 허지혜 감독님이 공동 연출한 중편 영화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배우 김남길 씨가 제작을 하셨어요. 근데 김남길 배우는 길스토리라고 하는 문화예술 NGO의 대표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합심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뭐 영화 자체도 재밌지만 프로덕션 디자인이 참 재밌습니다. 뭐 조르주 멜리아스의 달세기의 여행이나 자크 따띠의 플레이타임 같은 영화들 떠올리게 하는 구석들도 있고, 그런 제도와 사회 구조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시스템은 그리고 개인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영화예요. 11월 중순경에 극장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극장에서 여러분들 찾아봐 주셔도 아주 의미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신 김에 김남길 배우랑 저랑 올해 신년에 아주 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의21에서 그 기사도 한번 찾아봐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찾아봐 주세요. 또 한편은 이제 제가 이 영화를 부산에서 보진 못했지만 부산에서 틀었기 때문에 그냥 부산 영화로 편입하고 싶은 작품인데요. 곧 아마 이 방송이 올라갈 쯤에는 개봉을 했을 것 같아요.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룸 넥스트 도어라는 작품입니다. 알모도바르의 근작들, 이를테면 페인 앤 글로리나 그 패러렐 마더스 같은 작품들 보시면 질병, 전쟁이 만드는 어떤 죽음의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 앞에서 서로 다른 세대에 놓인 두 인물이 혈연을 넘어서 유대하는 과정 같은 것들을 좀 줄곧 그리고 있어요. 룸 넥스트 도어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이고요. 전쟁, 그리고 전쟁이 유발한 PTSD, 코비드 19 팬데믹, 기후위기 같은 멸망의 화소들로 가득한 네. 작품인데요.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런 비극적인 이미지를 가득 채우면서도 이 영화는 종말을 고하진 않아요. 오히려 죽음의 이미지를 앞세워서 어떤 삶의 존엄을 성찰하고요. 그리고 어떤 예정된 정지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숭고함, 그리고 그 인간이 통렬히 깨우치는 생의 감각 같은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영화여서요. 많이들 극장에서 네. 이 영화 보셨으면 합니다. 추천드립니다. 저도 보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설명만 들었는데 설명을 지금.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아, 알모도바르 신작이야 뭐. 모두가 기대하고 있고 개봉이 10월 그러면은 23일 네. 23일 수요일이죠. 정도. 네. 그리고 알모도바르가 만든 첫 영어 장편 영어. 영화입니다. 그럼요. 힐다 스윈튼, 생각해 보니까 줄리안 그렇네요. 무어가 나와- 저는 영화 그래도 한 편을 추천을 드리자면, 그래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관객분들께서 다른 영화제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작품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개봉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그 다큐멘터리, 사실 이걸 다큐멘터리라고 하기도 조금 어색한 영화이긴 합니다. 모호한 영화이긴 한데 그 손구용 감독님의 공원에서라는 영화이고요. 일단 가장 좋은 것은 영화가 그렇게 길지 않고 한 80분 정도. 중요합니다. 네, 아주 감독님 영화 늘 러닝 타임이 경제적이어서 좋습니다. 저는. 네, 아주 좋습니다. 송구영 감독님에 대한 설명을 살짝 드리자면, 뭐 개봉작이 아직 뭐 특별히 없으셔가지고 아마 일반 관객분들께서는 아직 조금 생소한 감독이실 수도 있는데,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밤산책이라는 영화로 이제 조금 이 평단에 많이 각인이 되려 하셨지만, 그렇게 조금 큰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으시게 되었고, 그것에 이어서 나온 두 번째가 아니라 아마 세 번째 장편 영화일 텐데, 영화의 형식으로만 어떻게 이 러닝타임을 꽉 채울 수 있는가에 대한 일종의 실험 영화에 가까운 영화입니다. 장소는 어떤 공원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그 정독도서관이라고 하는 네, 근방에 한국에 있는 근방의 공원이라고 하는데, 뭐 실제 영화에 그런 지명이 등장하진 않고요. 영화는 그
공원이라는 공간의 몇몇 군데를 그냥 아주 길게 조망을 합니다. 조망을 하는 동시에 그 조망한 시간들을 조금 무작위로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어떤 여자가 벤치에 앉아서 시집을 읽고 있고, 그 다음엔 남자가 서성이고 있고, 그 다음엔 고양이가 뭐 그루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분수대에서 물이 나왔다가 분수대가 나왔다가 그런 식으로 어떠한 서사적인 흐름이나 특별한 내러티브의 방식 없이 일부러 그런 내러티브를 다 소거하면서 만든 영화인데, 요즘 제가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이 많거든요. 이 영화라는 게 어떻게 지속될 수가 있고, 사실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다시금 가장 많이 나오는 시대인 만큼, 그런 반영화적인 게 무엇인가, 진짜 영화, 순수 영화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매체 비평적으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시대이기도 한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영화를 어떻게 인지하냐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스토리 라인이라는 것을 화면으로 분할을 하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영화에선 데쿠파주라고 합니다. 데쿠파주라고 하는 오리고 뭐 자르고 이러한 과정을 말하는데, 우리가 사실 영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도 그런 데쿠파주가 모두 작용을 하거든요. 일종의 시각적인 내러티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제너레이트 2시간을 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느 부분은 이렇게 쪼개서 말하고, 그리고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이렇게 화법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일종의 영화 문법이라고 말하는 것을 데쿠파주라고 하는데, 그런 데쿠파주가 없는 것도 과연 영화일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요즘 많은 영화가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원을 보여주긴 하는데, 이 공원에서 어떤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공원의 공간이 어디서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조감도 같은 게 전혀 상상이 되지 않는 영화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 시간 전에 일어난 것이 맞는지, 이 후에 일어난 것인지, 그런 시간선도 모두 불분명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결국은 이 영화를 구성하는 것은 정말 이제 순수한 이미지와 사운드 같은 것들로만 이제 남겨진 순수 영화에 가까운 형태가 되는데, 어쨌든 이런 조금 특색 있는 영화를 보시면서 결국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고답한 질문에 대해, 고루한 질문에 대해 조금 사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11월에는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부산 독립영화제라고, 부산에서 11월 20일경에 이제 시작을 하는 영화제에서 또 상영을 하고요. 그 12월에는 또 서울 독립영화제에서도 상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계시거나 서울에 계시는 관객분들께서는 한번 영화제에 가셔서 꼭 한번 관람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물론 아침 9시 반에는 볼 수 없는 영화입니다. 예. 근데 영화제의 매력이 그런 거죠. 이제 평소에 극장에서 보는 영화보다 영화라는 매체에 대한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영화제라는 네.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제너레이트는 이렇게 이우빈 기자님, 정재현 기자님과 오랜만에 3명이서 함께 팟캐스트 녹음 진행을 해봤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라는 하나의 공통 분모로 제가 또 모이게 되었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다음에는 저희 진짜 부산에서 한번 해야겠는데요. 네. 그렇죠. 네. 내년 30주년을 맞는 네, 그렇죠.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네, 30주년 기념 방송을 좋습니다. 부산에서 할 수 있다면 예, 더하면 역시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정재 팟캐스트는 계속되고 또 이렇게 영화와 음악 이야기 여러 가지 섞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신의 21이 내놓는 콘텐츠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유빈 기자님, 정재현 기자님, 그리고 저 진행을 하고 있는 김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